안녕하세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됐던 40대 여자입니다. 돈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의 인간성마저 무너뜨리고 마는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돈으로 인한 사건, 사고야 뉴스로 종종 접해봤었지만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게 찾아왔던 커다란 행운으로 인해 제 인생에서 걸러내야 할 사람들을 손절할 수 있었는데요. 다소 씁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던 그때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친아빤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전 엄마가 보여주셨던 사진으로만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외갓집 사정도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엄만 혼자 직장을 다니며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얼레리 꼴레리 임정이는 아빠 없대요. 아빠 없대요. 나도 아빠 있어. 놀리지 마. 어디 데려와 봐. 너 아빠 없잖아. 우리 엄마가 아빠 없는 애라고 놀지 말랬어. 저희 동네엔 짓궂은 애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전 어릴 때부터 아빠 없는 애라는 놀림을 자주 당했습니다. 전 엄마에게 엉엉 울며 억지를 쓰곤 했죠. 왜 난 아빠가 없어요? 다른 애들 엄마가 나랑 놀지 말랬대요. 나도 아빠 만들어주세요. 사진 말고 진짜 아빠요. 어린 마음에 저렇게 땡깡을 부렸다지만 엄만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엄만 친구들 집까지 찾아가 친구들과 그 애들의 엄마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무리 애들이 뭘 모른다고 해도 말 조심하셔야죠. 어떻게 애들 입에서 아빠 없는 애라고 놀지 말랬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딸 마음에 입은 상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안해요, 정희 엄마. 내가 입이 방정이지, 방정이야.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정희야, 아줌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 그리고 엄만 늘 저를 안고 미안하다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사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리고 엄만 제가 8살 때 제게 새아빠를 만들어 주셨어요. 안녕, 정이야? 와, 우리 정이 엄청 귀엽게 생겼다. 앞으로 이 아저씨가 정이 아빠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정이 아빠 갖고 싶어 했다며. 아빠요? 아저씨가요? 그래. 아빠가 앞으로 정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목말도 태워줄게. 그리고 아빠가 정이 언니도 데려왔어. 유진아, 동생한테 인사해야지. 새아빤 재혼을 하며 저보다 1살 많은 언니를 데려오셨어요. 처음엔 아빠도 언니도 너무 어색했지만 솔직히 속으론 너무 좋았어요. 저도 드디어 아빠가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외동이라 외롭게 자랐기에 언니가 생긴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가족 넷이서 처음 찍는 사진이니까 다들 활짝 웃자. 하나, 둘, 셋, 김치. 아빤 저를 언니와 전혀 다르지 않게 친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엄마 또한 언니를 정말 예뻐해 주셨죠. 언니 또한 제게 먼저 친하게 지내자며 손을 내밀어 주었기에 우린 서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갈 수 있었어요. 야, 너 진짜 혼나볼래? 너 우리 언니한테 이른다. 일러라 일러. 나도 언니 있거든. 우리 언니 키도 짱 커. 우와, 정이야. 너 머리핀 되게 이쁘다. 고마워.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거야. 우리 아빠가 나 엄청 예뻐하시거든. 저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괜히 아빠 언니 자랑을 해댔습니다. 엄마도 너무 좋았지만 아빠 언니란 존재가 생기니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비록 저희 집 형편은 여전히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빤 저뿐 아니라 엄마 언니에게도 작은 선물을 늘 하셨었거든요. 그런 아빠의 다정함이 더더욱 우리 가족을 단단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다정하고 든든한 아빠와 착한 언니, 저를 위해 숱한 세월을 눈물로 보내셨던 엄마까지 저는 저희 가족을 정말 사랑하며 성장했어요. 물론 우리 가족에겐 시련도 찾아왔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당시 엄만 일하던 마트의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해고 되셨고 아빠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셨었는데요. 두 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까 고민하시다 함께 힘을 합치시기로 하신 겁니다. 너희들 엄만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음식을 하고 이 아빤 배달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 되지 않겠어? 두고 봐라. 우리가 이 식당 장사로 너희들 대학 학비 다 내줄 테니까. 부모님은 부푼 기대를 안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두 분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위치가 좀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 형편은 계속 기울어갔죠. 그렇다고 가난했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언니와 전 우리 손으로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서 직접 대학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미안해 하셨고요. 에이, 엄마 아빠 원래 20살 때부턴 알아서 벌어서 쓰는 거예요. 저랑 언니 애초부터 그러려고 했어요. 그치 언니? 맞아요. 두 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거밖에 없는데 왜 저희한테 사과를 하세요? 저희는 두 분이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저와 언닌 풀이 죽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 싫었어요. 누가 뭐래도 두 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두 분을 돕고자 식당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 전단지를 돌리자는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과 부모님의 꾸준한 성실함은 천천히나마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식당엔 차츰 손님이 찾아오며 단골도 하나둘 생겨갔죠. 그 덕에 부모님의 식당은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엄마, 아빠. 원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성실하고 꾸준하기만 하면 망할이라는 법은 없나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게 다 우리 딸들 덕분 아니겠니?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우리 가족은 찾아온 시련도 똘똘 뭉쳐서 잘 이겨냈습니다. 이렇듯 비록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도 화목했던 가정에서 자랐기에 저는 남자를 볼 때 능력보단 성실함과 인품을 보는 편이었죠. 시간이 흘러 언닌 좋은 사람이었던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저 또한 30대 초반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집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집이 막 잘 사는 편도 아니었기에 사람만 착하고 성실하면 됐지 싶어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정희야, 나 아무래도 결혼하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걸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내가 4살 때부터 날 혼자 힘들게 키워주신 분이야. 이젠 나 없으면 어머니 혼자 쓸쓸하게 남으실 텐데 혹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네가 그래만 준다면 내가 평생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원래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효자였던 남편은 홀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기 너무 마음에 걸려 했어요. 저도 어릴 땐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니 홀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왜 이해 못했겠습니까? 다만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 남편의 합가 부탁을 조금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첫인사 드릴 때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지? 그런 말로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나 때문에 너희가 곤란해진다면 그거만큼 슬픈 일도 또 없을 거다. 우리 재석이 참 착한 아인데 너도 보니까 성품이 선한 것이 눈에 딱 보이는구나. 선남 선녀끼리 만났으니 괜히 나 때문에 틀어질 일 만들지 말고 둘이서만 잘 살아주렴.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이런 귀한 처자가 찾아와 줬냐며 제 손을 연신 쓰다듬으셨어요. 이런 따뜻한 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합가를 결심했죠. 남편은 그런 제게 평생 고마워하며 살겠다며 눈물까지 보였어요. 기특한 결정을 했구나.
그래도 시어머니랑 사는 일이 쉽진 않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절 위한 마음에 조금 우려를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첫인사 온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 상견례 때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보신 뒤론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모두 좋은 사람들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유, 일하면서 고생이 많은가 보다 우리 며느리. 어깨가 아주 딱딱하게 뭉쳤네. 어머, 어머님, 어머님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실 게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죠. 나야 집에서 노는데 안마 받을 필요가 있니? 밖에서 고생하는 네가 받아야지. 그럼 우리 사이좋게 서로 안마해 주기 할까요? 자, 이제 뒤돌아보세요. 어머님이 해 주셨으니 이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어머님, 저 장 보러 갈 건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장? 아이 같이 가자꾸나. 사실 나 딸내미 팔짱 끼고 장 보러 다니는 거 해보고 싶었거든. 재석이랑 같이 간 적도 있었다지만 그래도 아들내미랑 딸내미랑 갔니? 며느리도 딸이나 마찬가지니 오늘 내 소원 한번 이뤄보자. 좋죠? 우리 나가서 우리 남편 몰래 간식도 사 먹고 와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소녀 같은 모습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전 생각보다 빠르게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남자인 남편보다 같은 여자인 제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좀 부끄러웠지만 딸이랑 서로 등 밀어주는 걸 꼭 해보고 싶으셨다기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드렸죠. 난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 나랑 둘이 살 때보다 당신이 가족이 된 뒤로 어머니가 훨씬 밝아지셨어. 고마워, 여보. 에이, 어머님처럼 좋은 부모님이 생긴 건데 내가 고맙지. 그리고 당신도 우리 부모님 잘 챙겨주잖아. 우린 그냥 천생연분이었던 거야. 남편과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친정의 사위 노릇을 잘하려 노력했기에 저도 더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시어머니는 술을 드시며 하소연을 그렇게 하셨어요. 에휴, 내가 아직도 재석이 지 아버지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 양반이 살아생전에 날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일도 안 해서 그 양반 하늘 가기 전부터도 내가 돈을 다 벌었었어.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머님. 아휴, 힘들었다 마다. 게다가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 내 손으로 광명줄을 쥐어짜고 싶었다. 그렇게 날 고생시키며 살다가 결국 술 때문에 비명 횡사하는 꼴을 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다 싶더라고. 애미야, 나 평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다. 시장에서 나물 팔아가면서 그 못난 인간 다 견디고 재석이 혼자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젠 좀 쉬고 싶어서 장사도 일찌감치 접었던 거다. 이젠 행복하실 일만 남았을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효도할 테니까 이젠 편하게 사세요, 어머님. 고맙다, 애미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살아온 세월이 너무 고된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절 혼자 키우셨던 과거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더더욱 그런 시어머니가 안타깝게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싶어 전 시어머니께 더더욱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평소엔 좋으셨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살아온 세월 때문인지 자기 연민이 좀 심하셨어요.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다. 다른 여자들 보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고 우아하게 살았던데 난 팔자가 왜 이렇게 험했나 몰라. 에휴. 그것까진 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과거로 인한 보상 심리가 있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사치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너무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오신다거나 홈쇼핑으로 물건을 계속 사드린다거나 하는 과소비 성향이 좀 있으셨거든요. 어머님,
또 홈쇼핑으로 물건 사셨어요? 저번에도 신발을 3켤레나 사셨잖아요. 내가 젊어선 신발 한 켤레로 5년, 7년씩 버티고 살았는데 다 늙어서 내 마음대로 신발도 못 사니? 넌 왜 눈치를 줘? 눈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발장에도 옷장에도 너무 자리가 없어서 그러죠. 시어머니는 본인 노후 자금으로 계속 소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돈으로 사시는 거니 뭐라 하기도 애매했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유독 날카롭게 받아들이셨으니 더더욱 제가 조심스러웠고요. 저게 우리 어머니 낙이야. 그냥 둬. 남편도 늘 이렇게 말하기에 저도 한동안은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집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였어요. 하는 수 없이 어느 날 전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렸죠. 어머님, 지금 사놓고 한 번도 안 꺼내본 신발도 옷도 장신구도 한가득인데 저 옷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아, 예. 넌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온지 알면서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 평소에도 네가 내가 뭐 사기만 하면 못마땅해 했던 거 다 알아. 정말 너무 서운하구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 노후 자금도 많지 않으시니까 걱정돼서 사실 집도 너무 좁아져서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게다가 다음 날까지 방에서도 안 나오고 식음도 전폐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이후론 시어머니의 소비에 대해 별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는 최대한 알아서 잘 하면서요. 그래, 내 한마디가 그렇게 서러우실 정도로 한이 많이 쌓이셨다니 그냥 이해해 드리자 싶었던 거죠. 이렇게 시어머니는 가끔은 고집센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저를 당황스럽게도 만드셨는데요.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는 법이고 시어머니 눈에도 제 단점이 분명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나에 대해 뭔가를 참고 계신 게 있겠지?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족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여보. 대신 전 저러다 시어머니께서 아프시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우리가 모두 부담해야겠구나 싶어 돈을 알뜰하게 모아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뿐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언니네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의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저는 돈을 더 알뜰하게 모았던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뒤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때 운이 크게 따라주어 저는 전보다 훨씬 좋은 회사로 계획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남편이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아니, 왜? 새로운 부장이 자꾸 짜증나게 사람을 긁잖아. 그래서 그냥 사표 확 던지고 나와버렸어. 미안해.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엔 이해해줬습니다. 원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후 되취업할 생각을 않고 거의 반년을 빈둥대더라고요. 당신이 돈도 잘 버는데 좀 쉬면서 좋은 회사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 안 돼? 그것도 한두 달이지.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 당신 채용 공고도 잘 안 보더만. 내가 연봉이 올랐다고 해도 그래봤자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이 돈으로 5식구를 어떻게 계속 먹여 살려. 정말 답답하게 계속 굴 거야? 처음에야 저도 기다려줬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남편이 제 벌이만 믿고 있는 것도 같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집안일도 잘 거들지 않았죠.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까지 제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셨겠습니까?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빨리 직장 구하면 되잖아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겨우 다른 직장을 구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소개해준 회사로요. 낙하산은 아니고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 구인 공고가 났다길래 제가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채근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회사를 고작 몇 달 만에 또 그만두지 않겠어요? 이번에 또 왜? 사람들이 텃세 부리면서 막 날 따돌리잖아. 도저히 버틸 분위기가 아니었어. 남편은 텃세 핑계를 댔지만 제가 지인에게 전해들은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인은 제게 남편의 근무 태도가 정말 불성실했다고 조심스레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회사 상사에게도 대표님에게도 불려가 혼이 몇 번 난 모양인데 남편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이랬다네요. 전 집사람이 돈 잘 벌어서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건 회사 측 아닌가요? 자꾸 이러시면 저 확 그만둡니다. 이러니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도 몇 번은 참아준 모양인데 결국 회사는 남편을 내보내기로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그만둔 게 아니라 거의 잘리듯 쫓겨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 벌이가 많으면 얼마나 된다고 대체 나한테만 기대려고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님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며? 그리고 당신 애들 아빠잖아. 제발 책임감 좀 가져. 아니, 맨날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당신이 나보다 더 믿음직해지니까 나도 좀 긴장이 풀어져서. 알았어. 화 좀 그만 내. 다시 일 구하면 되잖아. 시어머니도 제게 미안해 고개를 못 드시더군요. 그 후로도 남편은 일을 다시 구하긴 했지만 굉장히 하기 싫은 티를 내며 회사를 다니다 말다를 반복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 하셨고 남편은 항상 변명만 늘어났죠.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친정의 말을 못 드리고 정말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이제 경마에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당신 진짜 어디까지 막장으로 굴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젠 하다 하다 도박까지 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이 저 모르게 큰 돈을 잃었을 때였어요. 남편은 제가 양가 부모님을 위해 모아뒀던 그 돈을 경마로 홀라당 날려버렸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미안해 여보. 그게 처음엔 직장 동료 따라서 재미로 해봤는데 한 번 돈을 따보니까 너무 재밌고 점점 욕심도 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엔 돈을 계속 잃게 되니까 어떻게든 당신 모르게 복구해보려다가 나 평생 힘들게 살았던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일확천금 한번 노려보고 싶었어. 그럼 가기 싫은 직장에도 안 나가도 되고 어머니도 호강시켜 드릴 수 있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세상에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어. 그런 돈은 있더라도 경계해야 되는 거야. 어머님도 당신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겁도 없이 그런 데 손을 대?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앞으로 회사도 절대 안 그만두고 전처럼 다시 성실하게 살게. 나 원래는 당신한테 잘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화를 내셨죠. 네 아버지가 날 노름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평생 듣고 자랐으면서 아이고 속상해 정말. 혜미야 나도 이렇게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도 알지 않니? 우리 재석이 원래는 정말 착실하고 착한 앤거 두 번 다시 안 그런다니까 네가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네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손주들만은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면 안 되지 않니? 너도 나도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잘 알지 않니? 이렇게 부탁하마.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제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이후 남편이 몇 날 며칠을 빌길래 결국 전 딱 한 번만 눈을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이들을 낳고 산 사람이고 원래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부부로서의 의리를 한 번은 지켜준 거죠.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지도 않고
정말 정신을 차린 듯 성실하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또 1년 뒤쯤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12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분명 남편은 아침마다 출근을 했었는데 실은 회사를 그만둔 지 3개월이 넘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인간이 제게 경제권을 빼앗겨 집에 돈을 끌어다 쓸 수 없게 됐으니 대출을 받아서 또 경마를 했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경마를 하러 다녔던 겁니다.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나 더는 못 참아. 당장 이혼해.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한 번만, 어? 나 진짜로 맹세코 정말 2번 다신 경마에 손 안 댈게. 그냥 전에 잃었던 돈이나 찾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랬던 거야. 이젠 본전 찾겠다는 생각도 2번 다시는 안 할게. 어? 에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너 대체 어쩌려고 자꾸 네 아버지 닮아가냐, 이놈아. 내가 아주 애미한테 미안해서 고개 못 들겠다. 시어머니도 이번만은 제게 이혼하지 말라고 부탁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은근하게 제가 남편을 한 번만 더 봐주길 바라는 눈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싹싹 빌었지만 전 이번엔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도박은 나라님도 못 그만두게 한다던데 그래도 제가 줬던 한 번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의 험악한 말다툼을 듣고 아들이 엉엉 울며 제게 애원하더라고요. 이, 엄마 아빠랑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 반에 부모님이 이혼한 애가 있는데 엄청 놀림받았단 말이에요. 제발요. 아들의 뒤에서 딸도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말에 전 문득 과거의 제가 떠올랐어요. 왜 난 아빠가 없냐며 서럽게 울었던 어린 시절의 제가 생각나 마음이 문드러지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갑자기 상황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화 좀 가라앉았어? 내가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은 제가 애들 생각에 마음을 돌린 줄 알았는지 그 뒤로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전 이혼 생각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 그 시기를 좀 신중하게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뒤 남편은 다시 구직을 하겠다며 열심히 이력서를 돌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계속 회사를 그만둔 이력이 흠이 되었는지 남편은 좀처럼 취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혜미야, 내가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너희들 몰래 병원에 가봤는데 나 암이라는구나.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대. 네? 아니, 왜 그걸 저희한테 말도 없이. 네가 재석이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닌 걸 알아서 내 문제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살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구나. 시어머니는 제게 자신이 말기 암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더 당황스러운 말을 하셨죠. 애미야, 그동안엔 내가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못나게도 널 붙잡았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날을 앞두게 되니 이제야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구나. 그러니 애미야, 내가 재석이 녀석 몰래 숨겨뒀던 돈이 1억 정도 있다. 걔는 모르는 돈이야. 그 돈 다 넣어줄 테니까 우리 재석이랑 더 늦기 전에 애들 데리고 갈라서거라. 내가 눈 감기 전에 너 편해지는 모습을 봐야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님, 어머님이 암이시라는데 제가 어떻게 저만 살자고 그 돈을 받고 이혼하겠어요. 대체 어디 병원으로 다녀오셨어요? 검사 결과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는데요? 그냥 다 아팠어. 너희들 앞에선 차마 티를 못 냈지만 말이야. 치료는
항암 치료는 받을 수 있다죠? 해볼 때까진 다 해봐야죠. 당장 병원에 입원부터 해요, 어머님. 네? 아니다. 난 치료 안 받을 거야. 난 이 모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 내 나이가 73이나 됐는데 무슨 좋은 꼴을 더 보자고 더 살겠니? 나한테 남은 숙제는 못난 내 아들 대신 너에게 보상을 해주고 널 떠나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1억 받고 재석이랑 이혼하거라. 시어머니는 너무 늦게 절 놓아주려고 해서 미안하다며 이제라도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말기 암이라는데 며느리인 저부터 생각해 주신 시어머니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혼이고 뭐고 우선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충격받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붙잡고 오열했죠. 어머니 안 계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제가 너무 불효자였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저란 놈을. 치료를 받자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치료를 거부하시더군요. 그때까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이후에 시어머니 행동이 영 이상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방에 들어누워서 끙끙대던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전 최대한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휴,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온몸에 힘이 없구나. 이러다가 네가 내 똥수발까지 들어야 할 텐데 더 고생하기 전에 얼른 이혼하렴.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 아빠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제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병원에 입원해요. 네? 아니면 저랑 같이 외래진료라도 예약해요. 가서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케어해드려야 하는지 도움이라도 구해야 제가 뭐라도 더 해드리죠. 아니야. 너 힘들게 뭐하러 그러니? 내가 혼자 알아서 다녀오면 된다. 시어머니는 자꾸만 병원에 가자는 부탁마저도 거절하셨는데요.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진 그렇게 쌩쌩하던 분이 갑자기 들어놓은 것도 솔직히 이질감이 들었는데 왜 자꾸 병원 가기도 피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시어머니가 뜻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고 했지만 치료는 포기하더라도 고통을 줄이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약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 뒤엔 시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다며 퇴근한 제게 약봉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 재석이랑 다녀왔다. 약 이만큼 받아왔으니까 당분간은 병원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도 걱정 말거라.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약을 먹는 모습을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슬슬 걱정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말기암 이야기를 꺼낸 지 3주 뒤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죠. 그날 전 학교 담임 선생님께 둘째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전 하는 수 없이 조퇴라고 학교로 달려가 둘째를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어딜 갔는지 남편도 시어머니도 집에 없지 않겠어요? 수정아, 푹 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전 우선 둘째를 방에 눕히고 방문을 닫은 뒤 아이를 재웠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함께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가 집에 있는지 모르고 나누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유, 오늘 쇼핑 한번 잘했다. 우리 아들 덕에 오랜만에 백화점도 다녀오고 좋네. 좋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어머니. 오늘 사고 싶은 거 제가 다 사드렸으니까 앞으로 연기 좀 잘 좀 해주세요. 아유, 어머니가 암은커녕 건강하시기 그지없다는 거 집사람이 다 눈치채겠어요. 어머니 연기가 너무 어설퍼요. 그것들은 집사람이 못 보게 장롱에 꼭꼭 숨겨두시고요. 아유, 알겠어. 나도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어설펐나? 약이랑 약봉지까지 대충 구해서 잘 속여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근데 애미겐 어쩜 그렇게 눈치도 없고 독하니? 내 똥수발 들라고 해도 1억을 준다고 해도 왜가 안 나가 떨어져? 한 3억 준다고 해야 했었나? 3억은 너무 많죠. 로또 당첨금 수령해도 세금 때문에 한 13억, 14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중에 3억은 못 주죠. 그 짧은 대화에 충격적인 진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던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두 사람은 짜고서 절 속이고 있던 거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남편은 놀랍게도 로또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어요? 그쯤부터 이미 전 뭔가 있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은 더욱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었죠. 그건 그래. 너 분명 약속했다. 애미랑 이혼하고 그 돈 받으면 내 노후 다 책임져 준다고 한 거. 안 그래도 하도 흥청망청 써대서 남은 노후 자금도 없었는데 네가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아니? 굳이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아니라 집사람이 당첨된 거긴 하죠. 집사람이 바보같이 자기가 산 로또가 1등 된 줄도 모르고 아예 샀다는 자체를 까먹긴 했지만요. 그걸 제가 집사람 화장대에서 발견한 게 완전 운수대통 아니었겠어요? 지금 집사람이 혹시라도 알아채고 돈 나눠달라고 할까봐 당첨금 못하고 있지만 이혼만 하면 바로 우리 인생 피는 거라고요. 경마도 여태 자금이 모자라서 큰 투자를 못했던 건데 그 돈만 생기면 바로 경마장으로 달려갈 거라고요. 이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으유, 난 그거 딱 하나 마음에 안 든다만. 떼부자가 됐는데 돈 좀 잃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돈 타면 우선 이 앞으로 생겼던 그 대출부터나 빨리 갚거라. 그나저나 애미겔 대체 어떻게 떼어낸다니? 아유, 정말 골치가 아파 죽겠다. 확 어디서 떠밀어 버리기라도 할까? 그러다 뉴스에 나오게요? 기다려 보세요. 저도 생각 좀 더 해볼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전 한 달 전쯤 마트에 갔다가 로또를 자동으로 3천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렇게 한 번씩 로또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당첨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전 그걸 어디다 뒀는지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당첨번호 조회를 해볼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그 로또 종이를 발견하고 땡 잡았다 싶어 훔쳐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독식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던 겁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또 경마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요. 당신들 참 대단하네요. 남의 로또를 훔치려고 지금 이 한심한 짓거리 벌였던 거예요? 어? 여보, 왜 집에? 이미 들을 것도 다 들었겠다. 저는 방문을 딱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거의 뒤로 나자빠질 뻔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더니 대뜸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당신 로또 안 훔쳤어. 그거 내가 산 거야. 발이 많이 저리긴 했나 봐. 다짜고짜 이렇게 억지부터 쓰는 걸 보면. 근데 어쩌나? 방금 그 대화 내용 내가 이미 다 녹음해 놨는데. 그리고 바로 내 메일로 전송까지 해놨으니까 휴대폰 뺏어가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당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할 줄 알아. 녹음을 했다고? 그딴 게 증거가 되겠어? 내가 내 거라면 내 건 거지. 진짜 사람이 싫어진다. 그동안 이혼하지 말자고 그렇게 싹싹 빌 때는 언제고. 돈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내 거? 내가 힘들게 모아둔 돈도 다 날리고 내 벌이에 기생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더니 이제 내 복권까지 훔쳐가? 그걸 나 몰래 다 차지하려고 사람을 기만해? 당장 내 로또 내놔. 내 거라니까. 왜 사람 말을 자꾸 똑바로 안 들어?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 그거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언젠 당신 어머니 모시고 사람만 주면 평생 나한테 은혜 갚겠다더니 이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야,
사람 정말 무섭다. 홀어머니 모셔줘. 돈 벌어다 줘. 도박한 것도 그냥 넘어가줘. 그렇게 잘해줬더니 그걸 원수로 돌려주고. 어머님 그렇죠? 남편은 끝까지 바락바락 우기며 로또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멸감을 느끼며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매서운 눈초리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남편을 거들더라고요. 뭐, 아이, 우리 아들이 자기 거라잖니? 그깟 녹음 말고 뭐 다른 증거라도 있어? 그러게 내가 1억 준다고 할 때 곱게 이혼했으면 좀 좋았어. 지금 그거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거 알고 계시죠? 전 그래도 어머님은 저 인간이랑 다르게 끝까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제가 어머님을 모신 세월이 12년입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암이라고 했을 때 저 인간을 참고서라도 어머님을 끝까지 간병해 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고작 돈 때문에 짓밟으셨네요. 진짜 돈이 무섭게 무서워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순순히 당해줄 줄 알아요? 그 로또는 명백한 내 거고 당신들은 거기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돈에 욕심이 났다기보단 그들을 향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서 돈을 되찾아 오리라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 짐을 싸서 딸과 하교한 아들을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경악을 하셨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이건 절도죄론 쉽지 않지만 민사론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선 아주 유리하니까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저는 처벌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최대한 남편을 옥죄고 싶어 이혼 소송과 복권 반환 소송뿐 아니라 절도죄로 남편을 신고까지 해버렸어요. 증거론 제가 로또를 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마트 CCTV 영상을 제출했고요. 다행히 아직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연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손재석 씨가 로또 직접 구매하셨다면서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그 위치가 어딘가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꾸 거짓말 하실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구매처를 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반면 전 증거가 확실했던 데다 제가 당첨된 회차는 1등 당첨자가 딱 저 한 명뿐이었어요. 당연히 모든 상황은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죠. 그러자 남편도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했는지 한 번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제게 복권을 알아서 돌려주더라고요. 아마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까 무서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거 난 원래 당신한테 돌려주려고 했어. 그냥 잠깐 가지고만 있으려고 한 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절도로 신고한 건 좀 취소해주라. 어? 그리고 아직 이혼 전이니까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나 그거 절반, 아니, 한 3분의 1은 재산 분할해줄 거지? 난 법적으로 자격 있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건 특유 재산이야. 당신이 내가 로또 당첨되는데 무슨 도움을 줬는데? 야, 손재석.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본데 너랑 네 엄마 다 끝났어. 넌 업보가 많아서 나한테 거의 빈털터리로 이혼당할 거고 잘하면 절도죄로도 처벌받을 위기인 거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절반? 기가 막혀서. 잘 돌려받았으니까 이만 가세요. 또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해버릴 겁니다. 손재석 씨. 남편은 허망한 표정을 지으며 돌려받은 로또 종일 가지고 떠나던 절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했나 싶었더니 남편은 또다시 자기 몫을 나눠달라며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차마 저희 부모님이 무서워 집에까진 찾아오지 못하고 말이죠. 하지만 전 바로 경찰을 불렀고 이후 그놈을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복권을 되찾고 이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놈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아주 약간의 재산과 자기 앞으로 남은 대출금 뿐이었죠. 그동안 그놈이 날려먹은 돈, 백수로 지냈던 시간, 제가 요구한 위자료에
아이들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까지 하느라요. 그리고 전 절도죄로 신고한 건은 그냥 취하를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낮았고, 그래도 애들 아빠니 진흙탕 싸움까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그렇게 전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했답니다. 그런데 다 끝난 마당에 끝까지 미련이 남았는지 이번엔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 매달리지 않겠어요? 애미야, 난 남은 노후 자금도 없고 재석이도 백수 아니냐. 걔가 앞으로 어떻게 날 먹여 살리겠니? 내가 잠깐 돈에 눈이 돌아서 실수했다. 그건 미안해. 근데 내가 원래 너한테 잘했었잖니. 제발 날 불쌍히 봐서 1억이라도 나눠주면 안 될까? 어머니 말기 암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닐 힘이 있으세요? 전에 누워서 그렇게 끙끙 앓으시더니 저한테 똥수발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아주 고독하고 쓸쓸하게 지낼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고 정이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내가 평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그런 내가 노년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네 속이 시원하겠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요? 그 시간을 돈 때문에 버려버린 분이 바로 어머님, 아니 아주버님이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아줌마를 힘들게 만들었나요? 그렇게 그만 사라고 말렸는데도 가소비하다 노후 자금 다 써버린 사람은 아줌마 본인이잖아요. 애초에 아줌마 것도 아니었던 돈에 군침 흘리면서 남 원망할 생각만 하지 말고 아줌마 행동부터 돌아보세요. 또 찾아오면 아줌마도 접근금지 신청해버릴 거예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빈정거리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게 그 집안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혼 후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준 덕분에 다행히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당첨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보태 부모님과 큰 집으로 이사까지 해서요. 이렇게라도 두 분께 효도하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은 우린 아직도 너만 보면 가슴이 아픈데 이혼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냥 긍정적인 면만 보고 살려고요. 이렇게 남의 부모가 아닌 제 부모님 모시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앞으로 효도 많이 하고 살게요, 엄마, 아빠. 저는 부모님과 언니 내외와 한 번씩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잘 보관해 두고 있답니다. 전 남편 때문에 더는 돈도 마음도 소모하지 않아도 됐으니 자연스레 여유도 찾아왔던 거죠. 전 남편의 번호는 차단해 둔 상태예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차단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도 술만 먹으면 전화해서 미련을 떨길래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건너 건너 듣기로 전 남편은 지금 완전 폐인이 됐다고 해요. 전 남편은 결국 직장을 구하지 않고 계속 경마에 홀려 살다가 대출과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전 남편을 외면하지 못하고 빚을 갚아주려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 산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너무 변했다고 한들 사실 경마에만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박에 빠지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더니 그 말이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때는 저와 함께 살던 가족이었고 우리 애들의 아빠, 할머니이기도 했으니 두 사람의 지나친 몰락이 유쾌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12년의 세월 동안 두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절 배신했던 건 두 사람이었죠. 그러니 전 그들에게 연민은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 그냥 우리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늘 동생을 걱정해주는 고마운 언니와 형부에게만 잘하며 살아가려고요. 제가 복권 당첨으로 인해 얻은 건 비단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절대 둬선 안 되는 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었죠.
저처럼 돈으로 인해 가족 혹은 친구와 원수를 지게 되는 사건이 세상엔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은 한번 틀어지면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돈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라는 걸 이 사연을 마치며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